시롱의 설명을 듣고 허자가 질문하기를 태양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화서가 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고 달의 세계에서 사는 자는 물고기가 물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그 이치가 그럴듯합니다. 감히 여쭙건대 태양과 달의 두 세계의 생물이 서로 통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이 무슨 어리석은 말이냐. 육지에 살던 것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고 물에서 살던 것이 육지로 나가면 숨을 헐떡이다 죽는 법이다. 남쪽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북쪽 사람들은 더위를 견디지 못한다. 이처럼 같은 세계에서도 오히려 서로 통할 수 없는데 각각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 형체와 기질이 물과 불처럼 서로 다름에 있어서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물과 불이 같은 그릇 속에 산다는 것이 어찌 될 법이나 할 일이냐. 이에 허자가 말하기를 저는 혼탁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허공에 여러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간 저는 신의 힘을 얻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 허공을 헤엄쳐 다니면서 놀기를 원했었는데 지금 태양과 달의 세계조차도 서로 통할 수 없다 하오니 저는 끝내 이 혼탁한 세계에서 답답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롱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과연 저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면 술법이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개의 연못의 물고기가 용이 되고 바다의 고노가 붕새로 변화하고 흙 속의 굼벵이가 매미로 변하고 들의 누에가 나비로 둔갑하는데 사람의 신령한 재주로 어찌 술법이 없음을 걱정하겠느냐. 도가에서 말하는 대로 10년 동안 태식을 하면 신선이 되어 껍질을 벗고 몸이 영혼으로 변하여 구름과 하늘로 높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으며 여러 세계에 논일면서 깨끗하고 상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허자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새 속에서 이르는 선인의 술법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기는 했으나 감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술법이 정말로 있다면 아내와 자식을 헌신짝 버리듯 하겠습니다. 시롱이 노여워 거친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가르칠만 하다고 하였더니 어리석고 막힌 소견을 이렇게 열기가 힘들고 이익을 탐하고 욕심에 흐려진 마음을 깨끗이 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냐. 저 태로 호흡하는 방법과 단을 이루는 술법은 실상 그런 이치도 있고 또한 그런 사람도 있다. 비록 그렇지만 길면 10,000년을 살고 짧으면 1,000년을 살 수 있을 뿐 끝내는 죽음으로 돌아가니 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원과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 집, 살결 고운 여자, 높은 직위와 빛나는 권세, 진귀한 물품과 이상한 구경 따위는 사람마다 모두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 중에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 직위가 위태로워질까 염려하고 남들이 헐뜯지나 않을까 걱정하며 때로는 갑자기 화가 닥칠까 근심을 한다. 그런데 얻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몸을 돌이켜 수양하는 척하면서 욕심을 세속 밖으로 드러내어 10,000년이 지나도록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도모한다. 신선이 된 다음에는 정신과 생각이 고요하고 아득히 깊어져 여러 세계를 두루 논일게 된다. 그리고 히로에라 에오욕, 즉 칠정이 영원히 없어진 다음에는 귀에는 아무런 들림이 없는 듯하고 눈에는 아무런 보임이 없는 듯하다. 그러니 세속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도 즐거운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선이 날아다니면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신선은 용을 타고 바람을 부르면서 여러 신선들을 불러 별천지에서 한가로이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모든 쾌락을 누린다고 망령되이 생각하니 이 또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대저 신선의 술법이란 그 요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즉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편안하여 고요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운 여색을 탐내는 속된 생각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싹 튼다면 몸의 원기가 흩어지고 도통한 몸이 타락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신선이 되고 싶은 세속 사람이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그 고요함과 쓸쓸함을 싫어하고 단순함과 담백함을 괴롭게 여겨 잠깐 동안도 신선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세상에는 남을 속이는 허망한 술법을 가진 희한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을 참된 신선이라 칭하면서 여기 번뜩 저기 번뜩하는 귀괴한 짓으로써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은 실상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릇 참된 신선은 아주 가볍게 세상을 버리고 친척의 은혜와 의리를 잊으며 고향의 그리움도 끊어버린다. 더구나 혼탁한 세상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어찌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면서 뜻을 굽히고 술법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하며 자기의 신분을 다 드러내고 스스로 죄가 될 만한 허물을 만들겠느냐. 세상의 어리석고 혼란스러움이 너무도 심하구나. 이런 까닭에 신선이 된 자들은 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진실로 그 원기를 보존할 뿐이다. 하지만 천년이나 만년을 지낸 뒤에는 결국 몸도 마음도 다 없어져 버리니 오랜 것이나 빠른 것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부싯돌의 불이요, 물거품이요, 환상이니 실로 일찍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소원을 일으킨 마음을 캐내보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던 것인데 결과는 끝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생각이 교묘한 듯하나 실상은 졸렬하고 깨가 있는 듯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도를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이렇게 신선이 되는 것을 소원하니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허자는 깜짝 놀라며 깨닫고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감히 여쭈었건대 각각의 별들은 모두 다 돌고 또한 능히 다른 별들을 공전하는데 유독 이 지구만이 스스로 돌 뿐 능히 공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여러 별들의 세계를 보면 그 몸체에는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있고 성질에는 둔하거나 빠른 것이 있다. 가볍고 빠른 것은 스스로 돌면서 공전할 수 있으나 무겁고 둔한 것은 스스로는 돌 뿐이지 공전하지는 못한다. 가장 가벼우면서 빨리 도는 것은 공전의 궤도가 가장 넓으니 목성, 화성, 토성 즉 삼위 따위이고 가장 무거우면서도 둔하게 도는 것은 공전 궤도가 한 군데 붙박여 있으니 지구 따위이다. 가벼운 세계에서 사는 것은 비어서 신령스럽고 무거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꽉 차서 둔하다. 시롱의 대답에 허자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즉 오이는 오행의 근본이 되는 힘이요 항성은 만물의 상징인데 아래로 지구 세계에 응하여서 재앙이나 복의 징후를 나타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즉 오성의 몸체에는 각각 그 덕성을 가졌지만 거기에 쇠, 나무, 물, 불, 흙, 즉 오행에 나누어 붙인 것은 술법을 부리는 자들의 좁은 소견이다. 또한 지구로부터 보면 많은 별들이 잇따라 보이는 것이 마치 묘성의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끼리끼리 때를 지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그 10개의 별들을 보자면 그 중심에서 높고 낮음과 멀고 가까운 거리는 1000만리도 넘는다. 따라서 다른 세계로부터 보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세 점으로 이어져 꽹 구슬처럼 반짝일 것이다. 그럼 이제 태양과 달과 지구를 합쳐서 하나로 본다면 삼성이라고 불러도 괜찮겠느냐? 오직 책력에 의해 천체의 운행에 대한 연구는 별자리의 법도에 따라 한 것인데
별의 명칭이 붙은 것은 역술가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복잡하게 덧붙여 말하고 또한 억지로 맞추어서 속된 일에 끌어다 붙여 복술가의 무기로 변하였으니 그 지리하고 난잡하고 허망함이 전국시대의 천문가들이 중국 전토를 하늘의 28수에 배당하여 구별한 분야에서 가장 심하였다. 무릇 지구를 우주에 비교한다면 미세한 티끌만큼도 안 되며 저 중국을 지구 세계에 비교한다면 10수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의 둘레를 삥 둘러 거기에 별을 나누어 맞추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의 한쪽에 있는 중국에다 여러 별세계를 억지로 배합시켜 나누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면서 재앙과 상서로움을 점친다는 것은 그 망령되고 망령됨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그렇지만 천문가들이 중국 전토를 하늘의 28수에 배당하여 구별한 분야설은 전해 내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한 분명한 징후나 조짐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좋은 바람이 불었고 어느 때는 좋은 비가 왔으며 어느 때는 형옥성이 심성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러한 천체 현상을 인간사에 맞추어 보는 것이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까? 이에 시롱이 대답하기를 입이 여럿이면 쇠도 녹이고 헐뜯고 욕하는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인다 했다. 물론 실상은 입이 쇠를 녹일 수 없고 비방이 뼈를 녹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녹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여럿이면 하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교를 부리고 술법을 부리는 것이 비록 허망한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서 믿는 것이 극에 달하여 의지하게 되면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공에서 헛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 헛그림자에 현혹되어 실제를 살피지 않는다면 마음이 흐려져 홀림이 심한 것이다. 또한 궁수자리의 별인 기성이 나타나면 바람이 불고 황소자리의 별인 필성이 나타나면 비가 온다는 말은 속세에 전하는 말을 끌어다가 백성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을 뿐이지 두 별이 참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화성이 가다가 때로 둥글게 방향을 바꾸어 돌기도 하는데 때로는 머물러 있기도 하고 나아가거나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늘이 높아도 세상의 말을 듣는다는 식으로 역술가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롱의 설명에 이제 허자가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기를 달 가운데 밝고 어두운 부분을 물과 흙이라고도 하고 혹은 지구의 그림자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시롱이 대답하기를 내가 사실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만 믿을 터이니 내가 말한 것을 전제로 하여 너의 생각을 열어주는 쪽이 낫겠다. 대개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개수나무와 토끼라는 것은 달이 동쪽으로 올라올 때 바라보이는 모습이다. 정말로 그것이 물과 흙이라면 달이 중천에 왔을 때는 그 형태가 반드시 가로로 비뚤어질 것이고 달이 서쪽으로 떨어질 때는 그 형태가 반드시 거꾸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달이 가는 데에 따라 가로로도 되지 않고 거꾸로도 되지 않은 채 각각의 형태로 변하니 그중 세 군데에 정지했을 때의 형태만은 예로부터 한결같은 것이다. 또 초승달이나 금음달일 때에는 그 절반만 보여야 마땅할 것인데 사실은 전체의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고 다만 쭈그러지고 좁을 뿐이다. 이에 물과 흙이라는 얘기는 옳은 듯하나 사실은 잘못되었다. 대개 달의 몸체는 거울과 같은데 지구의 반쪽 면의 밝음에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 동쪽으로 떠오를 때의 그림자는 지구 동쪽의 반쪽 면이고 중천에 있을 때의 그림자는 지구 중간의 반쪽 면이고 서쪽으로 떨어질 때의 그림자는 지구 서쪽의 반쪽 면이다. 그러니 달 가운데의 밝고 어두운 부분이란 지구의 그림자라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느냐. 이에 허자가 질문하기를 감히 여쭙건대 하늘에 양극이 있다 함은 무엇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땅에서 사는 사람은 지구가 돈다는 것을 모르는 까닭에 하늘에 두 극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늘의 극이 아니라 지구의 극이다. 무릇 물체가 돌고 움직이는 데에는 비어있고 꽉 차 있는 데서 비롯되는데 몸체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릇 하늘이란 그 몸체는 지극히 텅 비어있고 그 성질은 지극히 고요하며 그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 가득함은 틈이 없다. 그러니 하늘이 비록 돌려고 한들 어찌 돌 수 있겠느냐. 다만 오직 여러 별세계만이 각각 돌고 움직이는 것이다. 세차로는 이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별들이 돌고 움직이면은 각각 느리고 빠름이 있고 남북과 동서로 옮겨짐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구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차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옛날을 살펴보아도 증거가 될 만한 근거가 찾을 수 없기에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에 허자가 질문하기를 감히 묻게 싸우니 불길한 별인 유성과 병난의 조짐을 보이는 혜성들은 어떠한 기운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한 가지 요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엉기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각 세계의 기가 서로 마찰되어 이루어진 것도 있으며 혼돈의 세계에 남은 기가 흘러서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 이 모든 이유에서 생긴 것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사람과 지구의 기가 지극히 조화로울 때 보이는 별을 상서로운 별의 종류로 보고 사람과 지구의 기가 그 떳떳함을 잃었을 때 보이는 별을 혜성과 패성과 같은 종류로 본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금성이 대낮에 보인다는 것은 번쩍거리는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여러 별들의 기도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성하기도 합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금성이 태양을 둘러싸는데 그 둘레의 반은 태양의 바깥에 있고 나머지 반은 태양의 안쪽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은 지구에서 멀고 안에 있는 것은 지구에서 가깝다. 또 금성은 광채가 없어 햇빛을 받아 밝게 보이게 되는데 금운과 보름이 생기는 것은 달과 같다. 지구에 가까워져서 밝은 빛이 아래에 가득 차 보이는 것은 빛이 지구보다 왕성하여 해가 능히 가릴 수 없기 때문이지 금성 자체의 쇠하거나 왕성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일식이란 음이 양에 맞서는 것이요 올식이란 양이 음에 맞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일식대가 되어도 일식이 일어나지 않고 월식대가 되어도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음양학설에 얽매여 이치가 흐려져 천지자연의 도리를 살피지 못한 것은 선대 유학자들의 허물이다. 무릇 달이 해를 가리면 일식이 되고 지구가 달을 가리면 월식이 된다. 경도와 위도가 같고 해, 달, 지구, 즉 3개가 일직선에 놓이면 서로 가려져서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것이니 별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당연한 법칙이다. 또 해는 지구에게 먹히고 지구는 달에게 먹히며 달은 지구에게 먹히고 해는 달에게 먹히는 것은 3개의 당연한 법칙이다.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과 못 다스려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은 역시 태양의 변고라고 볼 수 있으니 낮에 행해야 하는 도리를 밤에 행하게 된다면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식에 일어나는 변고도 이와 같으므로 재앙이나 사고에 처해서 몸을 수양하고 반성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이다. 5. 대자연의 법칙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서쪽과 북쪽이 가득 차지 않았고 땅은 동쪽과 서쪽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하늘과 땅에 과연 가득 차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그 말은 중국의 속된 이야기다.
북극이 낮게 도는 것을 보고 하늘이 가득 차지 않은 줄로 의심하고 강과 하천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땅이 가득 차지 않은 줄로 의심한 것이다. 땅의 형세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에 얽매여 땅 전체를 살피지 않고 다르게 본 것이니 이 또한 어리석지 않으냐. 허자가 질문하기를 지구의 표면에서는 밤과 낮의 길이가 저쪽과 이쪽이 모두 같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어찌 그러하겠느냐. 예를 들어 여기가 낮 정오라면 여기서 동쪽 90도인 곳은 석양이 지는 때일 것이고 거기서 또 90도 지나가면 어두운 밤일 것이다. 또한 여기서 서쪽 90도인 곳은 해가 뜨는 아침일 것이고 거기서 또 90도 지나면 어스름한 새벽일 것이다. 동쪽과 서쪽 각각 180도가 되는 곳은 여기와 반대로 밤 자정일 것이다. 적도의 남쪽과 북쪽 각각 20도 남짓한 곳은 1년 중 밤낮의 길이는 거의 일정하여서 불과 몇 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여기에서 더 지나가면 밤낮의 차이는 점점 커지는 것이다. 가장 차이가 긴 데는 11시간이 넘고 가장 짧은 데는 1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북극과 남극에 이르러 적도가 지평선처럼 되면 해가 적도 위에 북반구에 있을 때에는 북극은 반년 동안 낮이 계속되고 남극은 반년 동안 밤이 되며 해가 적도 아래의 남반구에 있을 때에는 북극은 반년 동안 밤이 되고 남극은 반년 동안 낮이 되는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무릇 바다도 물체인데 바다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장마에도 넘치지 않으며 추워도 얼음이 얼지 않고 여러 냇물이 흘러들어도 그 짠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그 주기가 변치 않는데 그 이치를 듣고 싶습니다. 시롱이 대답하기를 달은 물의 전기이다. 물이 달을 만나면 달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물결이 솟아오른다. 달에는 일정한 길이 있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일정한 시간이 있기에 물결이 나부끼고 흔들리어 스스로 밀려 나아가고 물러서게 된다. 따라서 봄물결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고 봄물결에서 먼 곳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모두 미약하다. 그리고 봄물결에서 더욱 먼 곳에서는 물결 형세가 미치지 못하므로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닷물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새지 않는다. 적도 가까이에 있는 바다는 태양열이 찌는 듯 끓는 듯하여 점점 짠맛이 되는데 그 맛이 소금 같고 솟구치는 물결은 세찬 여울물과 같으며 육지 또한 태양에 가까움으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다. 또한 남극과 북극은 땅의 기후가 극도로 차갑고 태양열도 매우 약하며 밀물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얼음바다도 있다. 또한 바다는 모임물이 크고 넓어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기에 강물이 모여들고 끊임없이 장마비가 와도 한 잔의 물과 같아 넓디 넓은 바다의 물결엔 아무런 보탬이나 손실도 없다. 그리고 강과 하천의 근원은 샘물이고 샘물의 근원은 바다이다. 물은 땅의 맥에 따라 부딪히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면서 옆으로도 흐르고 거꾸로도 흘러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땅의 기운이 스며들어 짠물을 민물로 만들며 넘쳐서 우물과 샘이 되고 모여서 강과 하천을 이룬다. 이와 같이 서로 넘나들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바닷물이다. 또한 사람과 만물에게 소비되는 물의 양은 바람과 햇볕에 증발되어 비와 눈으로 내려서 불어나는 양과 서로 맞먹게 된다. 따라서 그 물은 자연히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데 이것이 바다의 형세인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명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데 국사를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땅과 물의 변화는 아주 차츰차츰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인간이 능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개껍질과 조약돌이 때로는 높은 산에서 보이고 바다 가까운 산의 모래가 흔히 흰 모래인 것으로 보아 산과 바다가 서로 넘나들었다는 것인데 그 흔적이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을 보더라도 요동의 천리평야는 곧 하나라 우임금 때의 9개의 하천인 구하의 옛길이요. 사막 밖의 모래와 자갈은 곧 황하의 옛길이다. 맹자가 이르지 않았느냐. 홍수가 가로 흘러 중국으로 넘쳤다라고. 대개 흘러내리는 모래가 쌓여 막히면 물길이 점점 높아져서 뚝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황하가 넘쳐 흐른 것은 바로 요임금 때 있었던 일이다. 우임금의 아버지인 숭백이 이 시대의 운수를 살피지 못하고 중국을 위해 먼 계획을 세운다고 옛 황하의 물길만 회복하고자 하여 9년 동안 막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방이 한번 무너지자 중국이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에 우임금이 곧 그 자리를 이어 용문산을 뚫어 물을 성질대로 인도하여 그 다급함을 고하긴 하였으나 마침내 중국의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 이로 본다면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땅에 지진이 있고 산이 옮겨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땅이란 살아 움직이는 물체이다. 혈관과 혈액에 있어 실로 사람의 몸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몸뚱이가 크고 무거워 사람처럼 뛰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이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반드시 괴이하게 여겨서 재앙이니 상서로우니 하며 함부로 추측한다. 따라서 그 실상에 있어서는 물, 불, 바람의 기운이 두루 돌다가 막히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거세면 땅을 밀어 옮기기도 하나니 그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땅에 온천과 짠 우물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호공은 물의 전기이고 태양은 불의 전기이며 땅의 세계는 물과 불의 찌꺼기다. 물과 불이 없으면 땅은 능히 살아 움직일 수 없다. 스스로 돌아 위치를 정하고 만물을 이루고 성장시키는 것은 물과 불의 힘이다. 이러한 온천과 짠 우물도 물과 불이 서로 부딪혀 생기는 것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데 그 묘자리가 좋지 않으면 바람과 불이 재앙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물, 불, 바람의 기운이 운행하는 데에는 그 길이 있으니 꽉 찬 것을 만나면 피에 달아나고 텅 빈 것을 만나면 모이게 된다. 장사를 지냄에 있어 그 옳은 방법을 잃으면 재앙이 반드시 일어나니 해골이 엎어지거나 뒤집혀지거나 타버리거나 심지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하니 장사를 편안히 모셨다고 할 수 없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장사를 치를 적에는 토질이 깨끗하여 물, 불, 바람, 벌레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뒤에 이장을 하려고 옛 무덤을 파헤쳐 보면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드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좋은 물음이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극진히 받들어 모시고 돌아가시면 정성을 다하여 남기신 글과 의복을 높이 받들어 삼가 잘 챙기고 간수하는 것은 공경의 극치인데 더구나 유해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에 묘자리란 유해를 잘 모시는 곳인데 감히 공경하고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배, 비단과 옷, 이불은 살아계실 때에 복양하는 기구이고 광각이나 정삽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장사 지낼 때 남보기에 좋게 하는 장식이다. 이것들은 모두 흙에 들어가면 썩어서 유해를 더럽힐 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신경을 쓰고 마침내 유해가 더럽혀지는 것은 생각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효도라 하고 또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비어 있으면 반드시 딴 물건을 끌어들이는 것이 땅의 생리이다.
정삽을 갖춤으로 해서 곽이 허해지고 옷과 이불이 썩음으로 해서 관이 허해지고 역청과 희석이 견고함으로 해서 묘의 구덩이가 허해진다. 물, 불, 바람, 벌레는 모두 비어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니 슬프구나. 부모의 유해를 잘 모심에 있어서 안으로는 썩을 물체를 입히고 밖으로는 바람과 불을 끌어들여 사지 마디마디가 타고 흩어져 시체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좋겠느냐. 대저 흙은 만물의 모체요 생의 근본이다. 비단으로도 그 아름다움에 겨룰 수 없고 옥으로도 그 깨끗함에 비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의 몸이 습한 곳에서 살게 되면 병이 생기고 좋은 의복도 땅에 가까우면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높은 집에서 겹방석을 까는 것은 흙을 멀리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움막에서 거적을 까는 것은 흙과 가깝기 때문에 천한 것이다. 사람들이 옛 습관에 젖어 마침내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습하는 의복이 두텁지 못할까 염려하고 광각과 석회가 단단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깊은 걱정과 함께 긴 세월이 지나도록 오직 흙을 멀리하는 것만을 꾀하는 것이다. 죽음과 삶의 길이 다르니 귀하고 천한 물체가 다르다. 저승에서 따뜻하고 윤택함에 있어서는 흙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실로 유해를 아주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봉분도 만들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음은 태고시대 때 너무도 꾸밈없이 소박하게 한 일이었다. 그리고 배로 싸기만 하고 관이 없이 나장한 것은 소위 이치에 밝아서 사물에 얽매이지 않았던 달사들의 괴이한 짓이었다. 또한 화장하여 사리를 보관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정법이었고 벽돌로 둘러싸고 기와관을 만든 것은 성인에게 꼭 맞는 제도였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가장 좋은 법은 화장이고 그 다음은 나장입니다. 어찌하여 무덤을 만든다, 나무를 심는다, 벽돌을 쌓는다, 기와로 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스승을 장사 지내는 데는 의리를 근본으로 하였고 어버이를 장사 지내는 데는 은공을 근본으로 하였다. 불교의 가르침은 은공을 끊고 의리를 내세웠으며 중국의 가르침은 의리를 굽히고 은공을 내세웠다. 그러나 왕손을 나장한 것은 풍속을 바로잡는데 너무도 가격한 것이기에 쉽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에서 태어나면 자연히 그러한 의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검소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꾸밈을 절제하며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그 시대에 맞는 뜻을 잘 헤아려서 나쁜 풍습을 따르지 않고 어버이를 편히 모시는 것을 오래도록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평평한 들과 높은 산은 모두 복된 땅인데 무슨 바람과 불의 재앙이 있겠느냐. 이것이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다. 대개 주나라 때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예학과 문물이 모두 갖춰졌고 맹자는 묵가를 반대함에 있어서 박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나무랐다. 그러나 관을 무겁게 하고 진귀한 물품을 써야 하고 흙이 어버이 피부에 닿지 않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패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몇 자리의 좋고 나쁨이 자손에게 재앙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하나의 기운으로 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중형을 당한 죄수가 감옥에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하여 죄수 아들의 몸에 나쁜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은 자의 혼백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렇지만 술법이란 허망하여 본래는 그럴 만한 이치가 없지만 그렇게 되어진다고 전해지고 믿어온 것이 오래되었다. 또한 마음을 모으고 혼을 합하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드니 가끔 보통 사람들이 기교 부리는 것을 하늘이 따라주기도 한다. 이에 입이 여럿이면 쇠도 녹이고
비방이 쌓이면 뼈도 녹인다는 말이 그런 이치인 것이다. 무릇 천체와 기상을 보며 좋은 일과 재앙을 점치고 개와 상가지로 길하고 흉함을 점치고 기도와 제사에 있어서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수지리에 있어서의 화와 복을 점치는 것은 모두 그 이치가 마찬가지이다. 예전에 체계통이 죄를 얻어 귀양 갈 때 남의 묘를 옮긴 것을 후회하였다. 아무런 까닭 없이 묘자리를 옮기게 했으니 뉘우쳐 마땅하나 사실은 오직 간사한 술법을 높여 믿은 것이 후회의 근본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주자가 쓴 산능의 장의 기록에도 오로지 술가의 말만을 심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사관들은 이 말이 유가의 종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여 감히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간사한 말이 거침없이 퍼지면서 세상이 미친 듯이 소송과 재판이 많아져서 인심이 날로 무너지게 되었으니 폐단이 너무도 심하게 된 것은 어찌 도노나 사공에 견줄 수 있겠는가. 6. 내가 사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천지의 형체와 그렇게 되기까지의 사정은 이미 가르침을 들었으나 사람과 만물의 근본은 무엇이며 옛날과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중국과 그 주변의 민족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롱이 대답하기를 무릇 땅이란 우주 본체에 살아있는 물체이다. 흙은 그의 살이고 물은 그의 전기와 피이며 비와 이슬은 그의 땀이고 바람과 불은 그의 혼백이며 혈기이다. 그러므로 물과 흙은 안에서 빚어내고 햇빛은 밖에서 쪼임으로 만물의 근본이 되는 기가 모여 온갖 만물을 만들어내고 번성하게 한다. 풀과 나무는 땅의 머리털이고 사람과 짐승은 땅의 벼룩이나 이와 같다. 바위 골짜기와 땅속에 뚫린 굴은 기가 모여 바탕을 이룬 것이니 기와라 이루고 남녀가 서로 느끼어 육체로 교접하여 아이를 베어 낳는 것을 형화라 이른다. 상고시대에는 오로지 기와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만물이 번성하지 못했으나 태어난 성품이 돈독하고 정신과 지혜가 밝으며 동작 또한 순하고 점잖았다. 생활은 물질에 의존하지 않았고 마음의 기뻐함과 노여함도 삭트지 않았고 호흡만 내고 드릴 뿐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았다. 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놀러만 다니니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들도 모두 제 마음대로 살고 풀과 나무와 새와 돌도 각각 제 자체를 보존하였다. 하늘에는 음란하고 요사스러운 재앙이 없었고 땅에는 무너지고 마르는 재해가 없었다. 이것이 사람과 만물의 근본이요 태평한 세상이었다. 중고시대로 내려오면서부터 땅의 기운이 비로소 약해지자 사람과 만물이 점점 불순하고 혼탁하게 되었다. 남녀가 서로 모이면 곧 정욕이 생기고 정기를 느껴 결합하여 아이를 베게 되었으니 비로소 형화가 생긴 것이다. 형화가 있음으로부터 사람과 만물이 점점 늘어나고 땅의 기가 더욱 줄어지면서 기화가 끊어졌다. 기화가 끊어지니 사람과 만물이 출생하는 것이 오로지 정열만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찌꺼기만 점점 자라나서 맑고 밝은 마음은 점점 없어졌다. 이것이 천지의 불행한 운명이요 화란의 시초였다. 남녀가 형체로 교접하여 정열이 소모되고 기교한 깨가 마음을 해쳐 정신에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다. 안으로는 배고프고 목마른 걱정이 있고 밖으로는 추위와 더위에 괴로움이 있어 풀잎을 먹고 물을 마셔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웠으며 나무로 둥우리를 들고 움집을 만들어 추위와 더위를 막았다. 이렇게 되자 만물은 각각 제 몸만을 위하기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싸움을 시작하였다. 풀잎을 먹고 물을 마심이 너무 부족하다 하여 함부로 사냥하고 고기를 잡으니 새, 짐승, 물고기, 자라 등이 제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둥우리와 움집이 누추하다 하여 좋은 저택을 지으니 풀, 나무, 쇠, 돌 등이 형체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으로 그 입맛을 맞추니 내장 기관이 약해졌고 폐와 비단으로 그 몸을 따뜻하게 하니 사지와 뼈마디가 해이해지게 되었다. 동산을 만들고 정자를 짓고 우물을 파는 일이 생기자 땅의 힘이 줄어들고 성내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더러운 기운이 올라오니 하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용맹스럽고 지혜로우면서 욕심 많은 자가 그 중에 태어나서 제 마음과 같은 자를 모아 이끌고 각각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되니 약한 자는 일만 하고 억센 자는 이득을 누렸다. 나누어진 강토를 아울러 서로 차지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군사를 이끌어 싸움을 벌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하니 백성들은 그 생명을 손상받기 시작하였다. 간교한 자가 재주를 부려 남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 쇠를 단련하고 나무를 깎아 흉기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과 창, 독한 활과 화살로 성을 뺏고 땅을 다투니 쓰러진 시체가 들에 가득하였다. 살아가는 백성의 재앙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기준은 사방천리로 중국이라 일컬었다. 산을 등지고 바다에 임하여 바람과 물이 온화하고 넉넉하며 해와 달이 맑게 비치어 추위와 더위가 알맞고 하천과 산의 신령스러운 기가 모여 선량한 사람을 탄생시켰다.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등이 일어나서 초가집에 살면서 자신부터 검소한 덕을 닦아 백성의 재산을 마련해 주었다. 공손하고 겸양한 모습으로 밝은 덕을 몸소 실천하여 백성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덕망 있는 가르침이 차고 넘쳐서 천하가 화목하고 평화롭고 즐거웠다. 이것이 중국에서 말하는 성인의 정치이고 가장 잘 다스려진 시대였다. 시대를 따르고 풍속에 순응함은 성인의 권위이자 법제이고 다스림의 요체이다. 무릇 가장 화목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을 성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바뀌고 풍속이 변하여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여 만약 억지로 막는다면 그 혼란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인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옛 도를 회복시키려고 하면 재앙이 반드시 자신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정욕의 감정을 이미 금할 수 없게 되자 혼인하는 예절로 부부로 짝짓게 하였으니 그 음탕함만을 금했을 뿐이다. 좋은 집에 거처하는 것을 이미 금할 수 없게 되자 초가집을 짓게 하고 갈고 다듬지만 못하게 하였으니 그 화려함만 금했을 뿐이다. 고기 먹는 습관을 이미 금할 수 없게 되자 낚시만 하고 그물질을 못하도록 상가 연못에 대해 금지하였으니 함부로 잡는 것만 금했을 뿐이다.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이미 금할 수 없게 되자 노소와 상하 간의 제도로 구별하였으니 그 사치함만 금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예약과 제도로서 인도해주고 보충해주어 한 시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정욕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이욕의 근원이 막히지 않으면 그 형세가 마치 하천을 막은 둑처럼 끝내는 터져버린다는 것을 성인이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하우가 천자의 자리를 아들에게 전하게 되자 백성이 비로소 자기 집의 이익만 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나라를 창건한 탕왕과 주나라를 창건한 무왕이 임금을 내쫓고 죽이자 백성이 비로소 윗사람을 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임금의 허물이 아니다. 잘 다스려진 끝에 쇠퇴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시대와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하나라가 충성을 숭상하고 은나라가 꾸미지 않은 순수함을 숭상했으나 요순시대에 비하면 이미 꾸민 것이었다. 또한 주나라의 제도는 오로지 화려하고 사치함만 숭상하여 소왕과 모강부터는 임금의 기강이 이미 떨어져 나라의 다스림이 제후에게 있었다.
따라서 임금이 한갓 헛된 이름만 가지고 윗자리에 앉아 빌부터 살았으니 유왕 여왕이 천하를 망치기 전에 주나라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지은 영대와 주나라의 태학인 벼공은 놀이를 위해 아름답게 만든 것이었다. 우임금 시대에 온 나라의 쇠를 거두어 만든 소추로 하나라 은나라 이래로 보물로 전해졌던 구정과 천체를 측량하는 기구인 청구는 보배로 여겨 간직한 것이었다. 임금이 타는 수레인 옥로와 왕의 수레를 끄는 붉은 횡목인 주면은 복식을 사치하게 한 것이고 왕이 두는 9명의 빈과 왕의 시중을 두는 어첩은 예쁜 여색을 탐낸 것이었다. 이리하여 주나라의 도읍이었던 나급과 주나라 모왕이 처음에 도읍으로 정했던 호경에서는 토목공사가 번거롭게 많았으니 저 진나라의 진시황이나 한나라의 무제도 이것을 본받았다고 하겠다. 또한 주나라는 미자와 기자를 버리고 은나라 조왕의 아들인 무경을 앞세워서 은나라의 도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주나라의 숨은 뜻을 어찌 가릴 수 있겠는가. 성왕이 즉위하자 관숙과 채숙이 형제간에 반란을 일으켜 다투었다. 주공이 이들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동쪽 제후국을 정벌하였는데 창과 도끼가 다 부서지고 8번이나 제후국에 알렸으나 미련한 백성이 따르지 않았다. 이러하니 주나라가 은나라를 대신하여 천하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어찌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공자가 순임금의 덕을 칭찬하면은 성인이라 하였으나 주나라 무왕에 대해서는 천하의 좋은 이름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고 하였다. 태백을 칭찬하면은 지극한 덕이라고 하였으나 주나라 무왕을 말하면은 다 착하지는 못했다고 하였으니 공자의 뜻을 크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나라 이후로 왕의 도리가 날로 없어지고 패도가 거리낌 없이 일어나 겉으로 어진 척하는 자가 황제가 되고 병력이 강한 자가 왕이 되고 지략을 쓰는 자가 귀하게 되고 아첨을 잘하는 자가 영화롭게 되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것은 권력과 돈으로 꿰어서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임기응변의 계략을 믿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얼굴을 반쯤 알아도 마음이 맞게 되고 한쪽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며 상하가 서로 다투어 사사로운 욕심만 꾀하였다. 아, 슬프구나. 천하가 번거롭고 어수선하게 된 것은 이익을 얻으려 욕심을 품고 서로 대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절약하고 조세를 덜어줌이 백성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어진 자를 높이고 유능한 사람을 쓰는 일이 나라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반역을 토벌하고 죄를 내리는 것이 포악함을 제지하지 못했으며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으며 먼 데서 가져오는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음은 먼 나라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 못되었다. 오직 이뤄놓은 업을 지키고 자리를 보존하여 몸이 다하도록 영화롭게 지내다가 2대 3대 무궁토록 전하려 하니 이것이 소위 어진 임금이 하는 일이고 충신이 내는 훌륭한 꾀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무와 돌의 재앙은 구분 나무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한 유소에게서 비롯되었고 짐승의 재앙은 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복희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흉년의 걱정은 나무를 비벼 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음식을 익혀 먹는 방법을 찾아낸 수인에서 비롯되었고 교묘한 지혜와 화려한 풍습은 새와 짐승의 모습과 발자국을 본떠 한자의 초기 형태를 만든 창일에게서 근본하였다고 한다. 선비가 입는 도포인 봉액의 위용이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옷인 좌임의 편리함만 못하고 손을 맞잡고 읍하는 허레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공손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문장의 빈 말이 말 타고 활 쏘는 실용만 못하고 따뜻하게 입고 더운 밥 먹으면서 몸 약한 것이
저 추운 장막에서 우유를 먹고 몸 강건함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는 혹 지나친 주장일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떨치고 일어나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서 싹트게 되었다. 하늘과 땅이 개벽하여 드디어 나누어지게 되니 수수한 기품이 흩어졌고 문치가 이기게 되면서 무력이 약해졌다. 초야에 묻혀 살던 처사들이 제멋대로 자기 주장을 펴자 주나라의 도가 날로 위축되었다. 진시황이 서적을 불사르면서 한나라 왕업이 조금 편해졌고 석고에서 분쟁이 생겨 왕망이 왕위를 찬탈하였다. 후한 말에 근문학과 고문학을 종합한 정영과 마융이 이 경서를 풀이하매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되었으며 진나라가 청담이라 일컫는 노장사상을 일삼아서 결국 중국이 망하였다. 오, 동진, 송, 제, 양, 진나라인 육조는 화남 지역에 속해 있었고 흉노족, 갈족, 선비족, 저족, 강족인 오호는 화북 지역에서 세력을 떨쳤으며 탁발은 북조에서 위를 바로 세우고 오호 16국의 하나인 서량은 당나라에 통합되었다. 요나라와 금나라는 서로 주인 노릇하다가 원나라에 합쳐졌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왕통을 잃어 천하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인 오랑캐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한족이 기세를 떨치지 못하고 오랑캐인 만주족의 운수가 날로 일어나니 사람이 부른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다. 허자가 질문하기를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의 오랑캐족인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을 밖으로 하였습니다. 무릇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은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고 하늘의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하늘은 낮고 땅은 길러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여럿 중에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자는 모두 임금이며 문을 여러 겹 만들고 성 바깥으로 못을 깊이 파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키는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은나라의 머리에 쓰는 관인 장보나 주나라의 가신 위모나 오랑캐가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는 모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속인 것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에 구별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이다.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 주체와 객체가 나타나고 주체와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바깥이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바깥이다. 형제와 친척은 한 문중의 안과 바깥이고 이웃마을과 변두리는 한 나라의 안과 바깥이며 법도가 같은 제후국과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안과 바깥인 것이다.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둑이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원수라 하며 내 오랑캐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떼도둑이라 하고 중국이 내 오랑캐를 번거롭게 치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그러나 서로 떼도둑이라고 하고 서로 도적이라 하니 그 뜻은 한 가지이다.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왕실이 날로 기울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하고 해치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춘추란 주나라 책임으로 안과 바깥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만약 공자가 바다에 떠다니다 오랑캐족이 사는 곳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의 도를 국외에 일으켰을 것이다. 따라서 안과 밖이라는 구분과 높이고 물리치는 의리에 있어서도
자연히 중국이 아니라 마땅히 국외에 춘추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된 까닭이다. 18세기 조선과 홍대용. 홍대용은 1731년 영조 7년 음력 3월 초하루 충청도 천원군 수산면 장산리 수촌마을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남양 홍씨로 그의 할아버지 홍영조는 사간원 대사관을 역임하였고 아버지 홍역은 나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12세 되던 해 석실사원으로 들어가 고학의 뜻을 두고 문장과 구절이나 외우는 속된 학문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일찌감치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17세에 이홍중의 딸 한산 이씨와 결혼하여 일남 삼녀를 두었다. 21세에 홍대용은 송시열의 노론과 윤중의 소론 분쟁에 대해서 송시열을 비난하고 윤중을 변호하는 말을 하였다. 윤중은 송시열의 문화에서 배운 제자였고 이 둘은 서인이었으나 남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였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노론이 되었고 온건한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소론이 되었다. 홍대용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원행이 가장 존경하는 송시열을 비난하였고 이로 인해 스승에게 지나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홍대용은 노론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론의 송시열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가문이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는 성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24세에는 석실소원에서 화강할 때 소학의 명륜장을 강하였고 아버지가 나주 목사로 승진하자 29세 때 나주로 내려가 머물렀다. 이때 실학자 나경적을 만나 그의 과학 지식에 감탄하고 이후 그와 함께 혼천이와 자명종을 만들기 시작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이며 자명종은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이다. 32세에 2대의 혼천이와 자명종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고향인 수촌마을에 이를 설치하였고 농수각이라 불렀다. 이 무렵은 그가 과학사상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시기로 직접 혼천이를 제작하는 열의가 이후 북경에 가서 서양 문물을 보고 과학사상을 적극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홍대용은 35세 때 서장관이 된 숙부 홍억의 추천으로 자제군관이 되어 북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북경에서 60여일간 머무르며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홍대용은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천주당에 여러 번 방문하는데 천주교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선교사들이 가진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다. 그는 천주당을 방문한 첫날에 천주당의 서양 건축가 응접실 벽면에 그려진 천하지도와 천문도를 보고 감탄하였다. 또한 천주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파이프 올겐과 자명종을 관찰하고 올겐의 제작과 소리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대용은 북경에 갈 때부터 그곳에 가서 뜻이 맞는 선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는 보이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내가 크게 원하는 바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수제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실컷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실제로 뜻을 이루어 북경에서 엄성, 반정균, 육비 세 선비를 만났고 그들과 의형제를 맺기에 이르렀다. 홍대용은 귀국한 그해 건정 동해 우록 3권을 만들었고 여기에 박지원이 서문을 썼는데 그의 서문을 보면 홍대용과 세 선비와의 교류를 잘 알 수 있다. 홍군 독보가 일찍이 어느 날 말 한 피를 타고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갔다가 시내 거리에서 방황하고 서민 속에서 맴돌다가 항주에 유학하는 선비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에 남이 보지 않는 틈에 여관으로 찾아가니
옛 친구와 같이 반기면서 천인성명의 근원, 주자와 육상산의 학술의 구분, 진태와 소장의 기미, 출초와 영역의 분수 같은 것에 대해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그런데 참고한 근거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모자란 것을 보탬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서로 충고하고 선도해주는 말이 모두 지성과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기 벗으로 사귀다가 마침내는 형제가 되기로 결의하며 서로 사모하고 좋아하기를 즐기는 것과 같이 하고 서로 저버리지 않기를 굳은 맹세와 같이 하여 그 의리가 사람을 감흡시킬 만한 것이었다. 박지원이 쓴 서문에 보이는 이 글은 홍대용의 말을 듣고 썼을 것이다. 여기에서 홍대용은 이들 선비들과 함께 주자의 학술과 육상산의 학술에 대해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상산은 성리학자이지만 주자와는 다른 학설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에 그의 사상을 왕양명이 잇게 되므로 그의 사상은 양명학파 학설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중국으로 연행 갔다 온 이후 말년에 썼던 의사문답에서 성리학의 문제점을 당당히 짚어내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토론이 바탕이 되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토론에 대해 박지원은 번다한 형식을 타파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씻어버리고 진정을 피력하고 간담을 토로했으니 그 규모의 금이 어찌 소문이나 명예 세력이나 이익의 길에 매달려 좀스럽게 악착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유익겠는가 라고 평하였던 것이다. 홍대용은 과거가 아닌 음직으로 44세에 관직에 나아갔다. 이전에 홍대용은 북경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이를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북경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1767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3년상을 마치고 그동안 명예와 이익을 끊어버리고 과거도 포기하고 오직 마음을 씻고 고요함을 지켰다. 이후에 실학자 이송과 친하게 지내며 44세 되던 해에 이송과 더불어 동해안과 낙산사를 유람하였는데 이때 관리가 내려와 성공감 감역에 제수되었다고 알렸다. 이후 그는 돈용부 참봉으로 옮겼으며 새손인 동국에 시직이 되었는데 이때 동궁이 나중에 정조임금이다. 1776년 46세 때 영조의 뒤를 이어 정조가 즉위하였고 홍대용은 사헌부 감찰로 승진되었다가 나중에 종친부 전부에 전직되었다. 외직으로는 47세 때 태인 현감을 제수받았고 50세에 영천 군수로 승진하였다. 53세에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영천 군수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해의 중풍으로 별세하였다. 그러면 홍대용은 자신의 관직 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벗인 이송이 쓴 묘포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래의 글은 홍대용이 이송에게 말한 내용이다. 서울중앙의 자그마한 관직은 다만 공문서의 지시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소나 양 같은 것을 키우고 회계나 맞도록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공자도 이런 일을 하였기에 이런 것이 비록 성인이 하던 일이라고는 하지만 하기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직으로 오직 주와 현을 맡는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볼만한데 이것도 역시 상부의 관청과 지방의 토호들이 방해하고 막아서 뜻을 펴보거나 혼자 애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열쇠나 잘 보관하고 법률이나 지킬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품은 자잘한 일에 빠져 세밀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겉으로 위험을 부려 몸가짐을 무겁게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직 공평하고 청렴한 것으로 위험을 낳으면서 해이하게 일을 버려두지 않았으니 다만 이것이 내 벼슬살이의 치적이겠습니다. 홍대용은 개혁 사상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무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은 그가 쓴 홍대용의 묘지명에서
그들은 덕보 홍대용이 서물을 종합 정리하고 뒤섞인 것을 잘 맞추어서 국가 재정을 막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신으로 갈만하며 거느리고 제어하는 기략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박지원은 홍대용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인물로 국가 재정을 맡길만 하고 사신으로 갈 만한 큰 인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여러 문집을 남겼는데 그의 호는 담원으로 문집으로 담원서가 있다. 담원서는 내집 4권, 외집 6권으로 모두 10권이며 의산문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의산문답이 아닌 다른 저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대용은 주자의 학설이나 사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의문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겼다. 이런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인 학문적 입장과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모아져서 의산문답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아파하며 해결해보고자 올곧은 뜻을 품고 살았던 홍대용. 그가 비록 당대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상은 당시에 혁신적인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아도 역시 귀 기울여 볼 만한 것들이다. 의산문답은 천체와 만물, 자연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홍대용의 고뇌의 산물인 것이다.